그날은 아들의 첫 집들이 날이었다. 아들 민수와 며느리 수진이 결혼하고 처음 장만한 집이라 나는 며칠 전부터 반찬을 만들고 집들이에 필요한 살림 몇 가지를 챙겨 들뜬 마음으로 아들 집으로 향했다. 엄마 오셨어요? 문을 열어준 며느리의 표정은 어딘가 싸늘했다. 반갑다기보단 왜 왔냐는 듯한 눈빛이었다. 아휴, 내가 뭐 좀 도와주려고 일찍 왔지. 나는 며느리의 기분을 애써 모른 척했지만 집 안 공기는 이미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잠시 후 며느리의 친구들이 하나둘 도착했고 나는 설거지를 도우려 싱크대로 향했다. 그때 며느리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 아, 우리 집들이인데 엄마는 그냥 가만히 계세요. 솔직히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거 간섭하는 거 되게 싫어해요. 사람들 앞에서 엄마가 아니라 간섭쟁이 노인 취급이었다. 그제야 나는 며느리 친구들이 힐끗거리는 시선을 느꼈다. 그러나 진짜 충격은 뒤에 있었다. 아들이 나를 방으로 불렀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말을 했다. 엄마, 수진이가 요즘 엄마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해. 오늘처럼 남의 집처럼 좀 조심해줘. 그리고 엄마가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 옆집 사람들도 불편해해. 나는 들었다. 내가 남의 집이라고 했다. 내가 불편한 존재라고 했다. 하지만 이 집, 등기부등본상 내 집이었다. 결혼 선물이라며 아들 명의로 돌려놓겠다고 했지만 잔금과 계약은 모두 내 통장에서 나갔다. 심지어 아들은 아직 대출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집을 살 때 나는 혹시 몰라 등기 이전을 미뤄두고 있었다. 집의 실제 소유주는 아직도 나였다. 그날 밤 나는 집으로 돌아와 한참을 울었다. 그리고 새벽녘 손에서 떨리는 힘을 모아 한 문장을 남겼다. 아들아, 그 집 내가 팔았다. 그 후 벌어진 일들은 아들 부부도 며느리 친구들도 친척들조차 상상하지 못한 반전이었다. 그리고 그날 밝혀진 진실은 모두를 무너뜨렸다. 아침 햇살이 부엌 창문을 비스듬히 비추고 있었다. 나는 그 빛 속에서 조용히 멸치볶음과 잡채를 담으며 혼잣말을 했다. 민수가 첫집 장만을 하다니 그래도 잘 컸네. 고생한 보람이 있다. 남편 없이 혼자 키워온 아들. 새벽 청소 일하며 용돈 벌고 식당 허드레실도 해가며 아들이 대학 다니는 내내 나는 단 한 번도 엄마 힘들다는 말을 꺼내지 않았다. 아들은 그런 내 삶을 알면서도 끝내 멋지게 성장했고 결혼까지 해줬다. 나는 엄마라는 이름으로 평생 최선을 다했다는 자부심이 있었다. 그래서였다. 아들 부부가 어렵게 마련한 첫 보금자리를 위해 나도 뭔가를 해주고 싶었다. 집들이라지만 사실 집 전체를 꾸밀 가전은 내가 이미 전부 해주었고 계약금도 내가 냈다. 아들은 엄마 그래도 등기는 나중에 같이라며 말을 흐렸지만 나는 당연하다는 마음으로 웃었다. 하지만 그 당연함이 나중에 큰 착각이 될 줄은 생각도 못했다. 택시에서 내려 아들 집 앞에 섰을 때 나는 두 손 가득 먹거리를 들고 있었다. 현관 비밀번호도 아들이 알려줘서 편히 들어갈 줄 알았는데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다. 어제까진 이거였는데. 문을 두드리자 며느리가 나왔다. 표정은 딱히 웃지도 않았다. 아, 어머니 오셨어요? 오셨어요 라는 말이 아니라 왜 오셨어요? 처럼 들렸다. 얘야, 내가 조금 도와줄까 하고 반찬도 좀 가져왔어. 그냥 냉장고 자리 없을 텐데요. 며느리의 말투는 공손하지만 날이 서 있었다. 그동안 나쁜 감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나는 며느리를 늘 딸처럼 챙겼다고 생각했는데 그녀의 눈빛이 이상하게 낯설었다. 집 안으로 들어서니 며느리 친구들이 먼저 와 있었다. 예쁜 접시에 과일을 담으며 웃고 있었고 나를 보자 순간적으로 조용해졌다. 안녕하세요. 그들의 어색한 인사는 나를 방문객처럼 대하는 느낌이었다.
나는 괜히 구두를 벗는 손이 굳어졌다. 싱크대 쪽으로 가서 그릇들을 정리하려는데 며느리가 다가왔다. 어머니, 그냥 앉아 계세요. 손님처럼요. 아니, 집들이 도와주러 왔는데 가만히 있으라니. 요즘은 시어머니들이 이런 데 나서면 민폐예요. 괜히 분위기 깨져요. 그 말에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민폐라는 단어는 한 번도 나와 연결된 적 없는 단어였다. 잠시 후 아들이 방에서 나를 불렀다. 엄마, 잠깐 이야기할 수 있어? 그의 말투는 조심스러웠지만 단호했다. 엄마, 수진이가 좀 예민해져 있어.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 그래서 오늘은 좀 조심해줘. 내가 뭘 조심하라는 건데? 집들이는 우리가 준비할 테니까 엄마는 그냥 손님처럼 있어.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엄마가 자주 오는 거 수진이가 부담스럽대. 나는 숨이 턱 막힌 듯 했다. 아들, 여긴 너희 집이잖아. 내가 도와주면 안 되는 거니? 아들은 잠시 뜸을 들이더니 말했다. 엄마가 남의 집처럼 좀 조심하면 좋겠어. 그 말에서 나는 뭔가 크게 잘못됐음을 직감했다. 남의 집? 남의 집? 이 집의 계약서에 도장 찍은 사람이 누군데? 잔금 보낸 사람이 누군데? 등기 이전을 그냥 나중에 하자며 밀어놓은 내가 남의 사람인가? 아들의 말은 내 마음 한가운데를 깊이 베었다. 거실로 돌아가 앉아 있으려는데 며느리 친구 하나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시어머니가 아직도 이런 걸 챙겨 오시나 봐. 요즘엔 다들 알아서 하던데. 그러니까 올 때마다 냉장고에 반찬 꽉 채우고 와. 난 결혼하면 시어머니 이런 거 못 견딜 듯. 며느리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하지 않았다. 오히려 살짝 웃는 것처럼 보였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집에서는 내가 전혀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 심지어 무시당하고 있다는 것. 그날 집에 돌아와 씻고 누웠는데 자꾸 비밀번호가 바뀐 일이 마음에 걸렸다. 아들이 일부러 바꾼 걸까? 아니면 새로 옮기며 정리한 걸까? 나는 계약 관련 카톡을 다시 찾아봤다. 그러다 충격적인 사실을 다시 확인했다. 등기 이전은 아직도 완료되지 않았다. 즉, 집의 법적 소유자는 아직 나였다. 그 사실을 아들은 모르고 있었다. 당연히 며느리도 모르고. 그런데도 그들은 날 남의 집에 와서 참견하는 사람처럼 몰아세웠다. 나는 베개를 끌어안고 오랫동안 울었다. 눈물이 목까지 차오르며 숨쉬기가 어려웠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민수야? 바로 다음 날 새벽 아들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엄마, 앞으로 연락하기 전에 미리 말하고 와. 집 비밀번호도 더 이상 공유하지 않을게. 그 한 문장이 내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그 집을 마련하느라 내 평생 저축을 몽땅 털었고 허리 수술비까지 아껴가며 장만해준 집인데 이제는 내가 들어갈 수도 없는 집이 됐다. 그래. 나는 그제야 마음을 굳혔다. 그날 오후 나는 부동산으로 향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그 집 매물로 내놓으려 합니다. 부동산 직원은 놀란 눈으로 내 얼굴을 보았다. 아드님께서 아시나요? 나는 웃었다. 오랫동안 참아온 사람만이 내볼 수 있는 슬픈 웃음이었다. 아니요. 아직은요. 그 아이가 좀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이때만 해도 그 누구도 몰랐다. 한 달 뒤 이 결정으로 아들 부부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릴 줄은. 부동산에 집을 내놓고 돌아오는 길, 나는 휴대폰을 쥔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평생을 아들에게 헌신하며 살았던 내 삶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아직은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모든 것은 조용히 서서히 드러날 것이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전화가 울렸다. 아들이었다. 엄마, 어제 말한 거 기분 나쁘게 듣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아들은 자기 말이 옳다는 듯 말을 이어갔다. 수진이가 요즘 예민해서 그래. 엄마가 갑자기 오면 집이 어지러워지고 프라이버시도 없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꼭 연락하고 와. 나는 조심스레 물었다. 민수야, 혹시 비밀번호 왜 바꾼 거니? 아들은 짧게 말했다. 그건 우리 가정 문제라서 그래. 엄마가 너무 자주 오니까 수진이가 불편해해. 그 한 문장은 다시 내 가슴을 깊이 파고들었다. 엄마가 도와주려고 간 건데도 불편하니? 아들은 잠깐 침묵했다가 말했다. 엄마가 너무 챙기려고 해서 그런 거야. 엄마 방식은 이제 우리 집에 안 맞아. 엄마 방식. 그 말은 마치 내가 시대에 뒤떨어진 귀찮은 존재라는 말처럼 들렸다. 나는 목소리를 떨며 말했다. 민수야, 그 집 말이다. 혹시 엄마, 그 집은 우리 부부가 사는 집이야. 이제 엄마가 마음대로 드나들면 안 돼. 그 말에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말할 수 없었다. 그렇다면 내가 사는 그 집이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 정말 모르니? 아들의 말투는 확신에 가득 차 있었다. 마치 이 집이 자신의 완전한 소유라도 되는 것처럼. 전화를 끊고 잠시 멍하니 앉아 있는데 문자가 하나 들어왔다. 수진 며느리. 어머님, 어제 일 때문에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앞으로 저희 가정사는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 너무 간섭하지 말아주세요. 집들이 같은 행사는 저희 기준대로 준비하고 싶어요. 나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간섭? 나는 평생 간섭이라는 말을 남에게 해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 아들에게 밥을 챙겨주는 것도, 반찬을 해다 주는 것도, 집 청소를 도와주는 것도 그저 사랑이라고만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부담, 민폐, 간섭이라니. 나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다. 누가 볼까봐 조용히 울었지만 가슴이 쿡쿡 찔리는 듯 아팠다. 수진의 메시지가 온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다. 엄마, 수진이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아무 말도 안 했다. 근데 왜 수진이가 상처받았다고 하냐고. 엄마가 자꾸 집에 오려고 해서 불편했다는데? 나는 느리게 그러나 단단하게 말했다. 민수야. 그 집 아직 등기 내 앞으로 안 넘어갔어.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가 다 해준다고 했잖아. 그렇다. 나는 해주려고 준비했다. 하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넘긴 적은 없었다. 잔금은 내 계좌에서 빠져나갔고 중도금도 내가 냈다. 그러나 아들에게 부담 줄까봐 혹시 대출 조정이 필요하면 하라고 등기 이전을 천천히 하자고 밀었었다. 나는 말했다. 등기부등본 확인해봐라. 아들은 순간 당황한 듯 말이 없었다. 그리고 몇 초 뒤 짜증 섞인 말이 날아왔다. 엄마, 그러니까 이제 곧 우리 집 되는 거잖아. 엄마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야. 아들은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집이 현재 누구 것인지, 혹은 이해하고 싶지 않은 걸까? 아들의 말은 점점 심해졌다. 엄마가 집을 사줬으면 그냥 우리 부부한테 맡기면 되잖아. 엄마가 자꾸 주인처럼 행동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야. 나는 손이 떨려 말을 잇지 못했다. 주인처럼 행동? 나는 그 집의 실제 주인이었다. 법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하지만 아들에게는 그 사실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았다. 이미 그의 마음속에서 나는 불청객이 되어 있었다. 그날 저녁 나는 며느리와 전화를 연결했다. 상황을 풀고 싶어서였다. 하지만 며느리는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니가 너무 자주 오시고 갑자기 오시는 것도 스트레스예요. 그리고 솔직히 반찬 같은 것도 저희 입맛과 안 맞아요. 나는 순간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어지는 말은 더 잔인했다. 결혼했으면 각자 가정이 있는 거고 어머니 방식이 늘 맞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저희는 저희 방식대로 살고 싶어요.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얘야, 내가 너희 집에 그렇게 방해가 되었니? 그녀는 답했다. 네. 좀 그랬어요. 민수한테도 말했어요. 솔직히 어머니가 너무 자주 오시니까 저희가 편하게 지낼 수가 없어요. 그 답변은 나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그동안 나는 며느리를 딸처럼 여겼고 좋은 음식을 보면 며느리부터 챙겼고 아들 힘들까봐 살림도 해줬고 신혼 살림 채우느라 온갖 걸 도와줬는데 그 모든 게 이들에게는 방해였다. 며느리와 통화를 마치고 난 뒤 아들이 다시 전화했다. 엄마, 수진이가 울었어. 엄마 때문에 상처받았대. 그 말에 나는 참았던 감정을 터뜨렸다. 민수야,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너희에게 잘해주고 싶은 마음뿐이었는데 왜 나를 이렇게 밀어내는 거야? 그러자 아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을 내뱉었다. 엄마가 너무 관여해서 그래. 엄마가 자꾸 우리 가정을 뒤흔들어. 나는 그 말을 듣고 숨이 멎는 줄 알았다. 내가? 뒤흔들어? 그럼 그동안 내가 한 모든 건? 하지만 아들은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엄마가 너무 자주 오니까 우리도 불편하고 수진이 친구들도 다 눈치 보더라. 나는 그 말에 웃음이 나왔다. 웃음인지 울음인지 구분조차 되지 않았다. 그래, 알았다. 그럼 이제부터 나는 너희 인생에 관여하지 않을게. 아들은 안도 안 듯 말했다. 그래, 그게 우리 모두를 위해 좋아. 통화를 끊고 난 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아들은 집이 아들 것이라고 믿고 있고 며느리는 그 집에서 나를 완전히 배제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그래서 나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중얼거렸다. 관여하지 말라 했지? 그래. 그럼 정말 관여하지 않겠다. 그리고 다음 날 나는 부동산에서 연락을 받았다. 고객님, 그 집 매수 희망하는 부부가 나타났습니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 천천히 무너지고 또 다른 무언가가 아주 조용히 깨어났다. 이 집이 누구 것인지, 이 집을 누가 마련했는지, 이 집에 어떤 마음이 담겨 있는지, 이제 그 아이들이 직접 깨닫게 될 것이다. 아들 집을 매물로 내놓은 뒤 나는 며칠 동안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않았다. 전화도 끄고 카톡도 읽지 않았다. 며느리에게 간섭하지 말라는 말을 들은 뒤로 내 마음은 무겁다 못해 허공에 둥둥 떠 있는 듯 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침묵 속에서 나는 오히려 차분한 힘이 생기고 있었다. 그래, 한 번쯤은 나도 내 마음을 지켜야지. 그동안 나는 아들에게 맞추느라, 며느리에게 맞추느라 세상 누구에게나 상처받지 않으려고 조심하며 살아왔다. 하지만 이번엔 아니었다. 민수가 초등학교 2학년이 되던 해였다. 남편이 사업 실패 후 집을 나가버리고 나는 단 한 푼의 생활비도 받을 수 없었다. 그때부터 나는 두 개의 일을 했다. 새벽 4시 청소, 오전엔 식당 서빙, 저녁엔 마트 계산원. 하루 종일 서 있고 손목에 파스 냄새가 배어도 민수에게는 절대 힘든 내색을 보이지 않았다. 겨울이면 손이 터지고 피가 나면서도 나는 민수 도시락만큼은 정성껏 싸주었다. 그 아이가 친구들 앞에서 기죽을까봐. 그 아이가 잠든 뒤 나는 홀로 전기장판 없는 방에서 떨리는 다리를 주물러가며 잠들었다. 그 모든 시간을 지나 민수가 대학에 붙었을 때 나는 누구보다 기뻤다. 하지만 등록금을 낼 형편이 되지 않았다. 나는 결국 10년 넘게 모아온 작은 적금 통장을 깨고 허리 디스크 수술 예약도 취소했다. 의사도 말했다. 지금 수술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더 악화돼요. 나는 웃었다. 아들 대학 등록금부터 내야 해서요. 수술은 나중에 할게요. 의사는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하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았다. 그 아이의 앞길만 열어줄 수 있다면
나는 내 몸쯤 아무래도 좋았다. 민수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나는 기쁜 마음보다 미안함이 먼저 들었다. 내가 해준 게 없다. 딸처럼 편하게 살게 해줘야 하는데 그 마음 하나로 나는 집 계약금을 온전히 내 통장에서 꺼냈다. 그리고 중도금도 마찬가지였다. 등기 이전을 미뤄둔 이유는 단 하나였다. 혹시라도 아들이 대출 부담으로 힘들어할까봐 상황 조정을 돕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지금 와서 보니 그 배려는 오히려 내 발목을 잡아 나를 남의 집 손님으로 만든 꼴이었다. 며칠 뒤 침묵을 깨고 아들이 내 집을 방문했다. 문을 열자마자 아들은 다급한 얼굴로 외쳤다. 엄마, 왜 연락이 안 돼? 무슨 일 있어?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잠시 조용히 지내고 싶어서. 아들은 한숨을 내쉬었다. 근데 부동산에서 전화 왔어. 엄마가 우리 집 팔려고 내놨다던데 그게 무슨 말이야? 나는 탁자 위에 물컵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그래. 매물로 냈다. 아들은 그 말을 듣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엄마 미쳤어. 그 집은 우리 부부가 사는 집이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 집은 아직 누구 집도 아니야. 등기 이전이 안 됐으니까. 아들은 숨을 몰아쉬며 소리쳤다. 엄마, 이건 우리 가정을 망치는 행동이라고. 그 말에 나는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다. 민수야, 내가 너희 가정을 왜 망쳐? 왜? 엄마가 자꾸 집에 오고 엄마 방식대로 하려 하고. 수진이가 엄청 스트레스 받았어. 엄마 때문에 우리 결혼이 흔들리고 있다고.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래서 그 집을 팔면 너희 가정이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니?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다. 단지 화난 얼굴만 하고 있을 뿐. 나는 조용히 말했다. 민수야, 너는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 집을 해줬는지, 내가 어떤 걸 포기하며 살아왔는지. 너는 하나도 모르더라. 며느리 수지는 다음 날 혼자 나를 찾아왔다. 도어락에 손을 얹다 멈칫하는 모습이 보였다.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문을 직접 열어주었다. 수지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님, 그 집은 저희가 살아야 해요. 어머님이 집을 팔면 저희는 갈 데가 없어요. 나는 담담하게 바라보며 물었다. 수진아, 그 집을 사준 사람은 누구니? 수지는 바싹 마른 입술을 달싹이며 말했다. 어머님이요. 그래.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그 집에서 나를 몰아내라고 가르치지 않았다. 수지는 순간 표정이 굳었다. 저희가 몰아낸 게 아니라 그냥 어머님이 너무 자주. 나는 말을 끊었다. 좋다. 너희는 너희 방식대로 살고 싶다고 했지? 수지는 단단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희 가정의 스타일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살면서 가장 깊은 고독을 느꼈다. 며칠 뒤 부동산에서 다시 연락이 왔다. 고객님 제안했던 가격에 매수자 실거주 조건으로 계약 진행 가능하답니다. 나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시냇물처럼 조용하고 깊은 마음이 흘러내렸다. 그래요. 계약 진행하세요. 전화를 끊고 있는데 문자 한 통이 도착했다. 민수. 엄마, 우리 이사 준비하려고 하는데 그 집 전세로 돌리면 좀 남지 않을까 싶어. 우리가 대출 갚아야 해서 좀 도와줘.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가 아직도 모른다는 사실이 차라리 불쌍할 정도였다. 그래서 나는 문자 한 줄을 보냈다. 민수야, 그 집 이미 팔았다. 몇 초 뒤 아들의 전화가 울렸다. 엄마 지금 장난하는 거지? 팔았다니 무슨 말이야? 나는 아주 차분하게 말했다. 민수야, 그 집은 너희의 것이 아니었다. 아들은 숨을 몰아쉬었다.
엄마, 우리 이제 어디서 살아?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건 너희가 정할 문제다. 내게 간섭하지 말라 했잖니. 아들은 울분을 터뜨리며 말했다. 엄마가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버려? 엄마는 우리 가족이 아니야? 나는 그 말을 듣고 마음속 깊은 곳이 다시 한번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말했다. 민수야, 나는 너희를 버린 적이 없다. 단 한 번도. 그리고 이어 말했다. 버리려 한 사람은 정말 누구였을까?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제야 그는 조금씩 무언가를 깨닫기 시작한 것 같았다. 그리고 이것은 다가올 큰 반전의 서막에 불과했다. 집을 판 뒤 며칠 동안 나는 이상하리만큼 차분하게 일상을 보냈다. 하지만 폭풍은 바로 그 다음 날 찾아왔다. 아들 민수와 며느리 수진이 갑자기 집으로 들이닥쳤다. 문을 열자마자 그들의 얼굴은 격앙돼 있었다. 엄마, 지금 이게 말이 돼요? 어머님, 저희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나는 그들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이미 감정은 끓어오르고 있었다. 민수는 숨을 몰아쉬며 소리쳤다. 엄마가 그 집을 팔면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되라고. 수진이도 충격받아서 울고 난리라고. 수진 역시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하지만 나는 그 눈물이 진심인지 처음으로 의심됐다. 어머님이 집을 팔아버리면 저희는 갈 곳이 없어요. 전세도 당장 못 구하고.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건 너희가 해결할 문제란다. 어머니가 사준 집이잖아요. 그 말에 나는 천천히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래, 내가 사준 집이지. 아들은 순간 움찔했다. 그리고 바로 목소리를 낮췄다. 그러니까 좀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민수야, 내가 그 집을 너희 집이라고 했지. 나더러 남의 집에 오는 사람처럼 굴라고 했지. 민수의 표정이 흔들렸다. 엄마, 그건. 그리고 너는 수진이가 힘들어한다는 이유로 나에게 가정을 흔드는 사람이라고 말했어. 민수는 그제야 입술을 세게 깨물었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도와줘야 한다고. 도와주는 마음을 그렇게 짓밟은 건 누구였을까? 방 안의 공기가 완전히 멈춰버렸다. 그 순간 수진이 입을 열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 집에 그다지 만족하지 않았어요. 나는 말을 잃었다. 결혼해서 신혼집이면 더 신축이고 더 좋은 인테리어여야 하지 않나요? 근데 어머님이 갑자기 계약해버려서 저희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잖아요. 아들은 당황했다. 수진아, 그건 너무. 아니야. 나도 말할 건 해야겠어. 수진의 목소리는 겉으로 울먹였지만 내게는 묘하게 단단한 울림으로 들렸다. 솔직히 어머님이 집을 사준 건 저희 생활 방식과 맞지 않아요. 너무 오래된 구조고 동네도 좀 애매하고. 나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이 아이, 내가 사준 집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던 건가? 수지는 말을 이었다. 그래서 저는 민수한테 계속 말했어요. 차라리 집을 전세로 돌리고 더 좋은 곳으로 가자고. 근데 엄마가 자꾸 오시고 엄마가 마음대로 할 것 같아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나는 숨이 멎는 듯 했다. 그래서 나를 내쫓으려고 했니? 수지는 당황한 표정으로 손을 내저었다. 아니에요. 내쫓으려 한 건 아니고 그냥 어머님이 자주 오시는 게 불편했을 뿐이고 집 문제는 저희가 알아서 하고 싶었다는 거죠. 하지만 그녀의 말은 이미 모든 걸 말하고 있었다. 그들은 집을 팔아 더 좋은 곳으로 옮기고 싶었고 내 존재는 그들이 원하는 삶의 방해가 되었던 것이다. 나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냈다. 그리고 화면을 아들과 며느리 앞에 보여주었다. 이거 너희 둘이 주고받은 메시지다. 수진의 얼굴이 급격히 하얘졌다.
아들도 눈이 커졌다. 그 메시지는 며칠 전 아들이 내게 말했던 내용을 뒷받침하는 내용이었다. 수진, 민수. 어머님이 자꾸 갑자기 오는 거 너무 싫어. 이제는 비밀번호도 바꾸자. 어머니가 계속 오시면 우리 생활 못해. 민수, 수진. 그래, 비밀번호 바꾸고. 엄마한테는 앞으로 미리 연락해달라고 말할게. 엄마 방식은 이제 우리랑 안 맞아. 그 메시지를 본 뒤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민수야. 내가 나한테 직접 말한 것보다 더 솔직하게 말했더라. 민수는 입술을 떨며 말했다. 엄마, 그건 수진이가 스트레스 많아서. 수진도 급히 말했다. 어머님,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가 언성을 높인 건. 그러나 나는 손을 들어 말을 멈췄다. 오해? 나는 오해한 게 없다. 나는 의자를 끌어와 두 사람을 마주보고 앉았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그러나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집을 팔아버린 건 돈 때문이 아니다. 둘은 숨을 죽였다. 내가 너희에게 준 사랑을 너희가 어떻게 되갚았는지 알고 싶어서다. 민수가 눈을 치켜뜨며 말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나는 아들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너희는 집을 잃은 게 아니다. 수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뭔데요?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나를 잃은 거다. 그리고 그건 집보다 훨씬 큰 거다. 방 안이 완전히 정적에 잠겼다. 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마지막으로 집들이 날 며느리가 했던 말을 떠올렸다. 수진아, 너 그날 말했지? 집들이는 젊은 사람들끼리 하는 것이라고. 나는 가만히 있으라고. 수지는 당황해 고개를 떨구었다. 그리고 민수, 너도 나를 남의 집에 오는 사람처럼 굴라고 했지. 민수의 눈이 붉게 충혈되었다. 엄마, 그건 그때는. 그래. 그 말 그대로 하겠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 쪽을 가리켰다. 나는 너의 인생에 더 이상 들어가지 않을 거다. 간섭도 방문도 도움도 아무것도. 수진의 어깨가 무너졌다. 어머님, 죄송해요. 그런 뜻이 아니라.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너희가 원하는 대로. 나는 이제 남이 될게. 둘은 다시 나를 붙들며 말했다. 엄마, 정말 집 판 거야? 장난이지? 우리 정말 나가야 돼? 어머님, 제발 집은 되돌릴 수 있잖아요. 나는 짧게 대답했다. 이미 매매 계약서 잉크가 말랐다. 민수의 다리가 풀리듯 주저앉았다. 수지는 입을 막고 울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순간 내 마음속에서는 전혀 울음이 나지 않았다. 나는 속삭이듯 말했다. 너희가 버린 건 집이 아니다. 엄마라는 사람이다. 그리고 문을 닫았다. 이제 모든 것은 오브에서 향한다. 두 사람이 진짜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엄마가 내린 마지막 결정이 어떤 파장을 불러오는지. 문을 닫고 난 뒤 나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쌓여있던 무게가 그제야 겨우 내려가는 느낌이었다. 그러나 그날 이후 민수와 수지는 세상이 무너진 듯한 표정으로 며칠 동안 계속 연락을 보내왔다. 하지만 나는 답하지 않았다. 며칠 뒤 아들이 회사에서 조퇴하고 내 집을 찾았다. 초췌한 얼굴로 마치 며칠을 잠 못 잔 듯 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이야기하자. 나는 조용히 문을 열었다. 그의 손에는 구겨진 등기부등본이 들려 있었다. 엄마, 이거 정말 엄마 이름이었네. 민수의 목소리는 완전히 부서져 있었다. 난 그걸 진짜 몰랐어. 그래. 너는 하나도 몰랐지. 엄마, 내가 그런 말을 해놓고 나는 고요하게 응시하고 있었다. 그러다 민수가
바로 무릎을 꿇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정말 몰랐어. 엄마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나를 키워줬는지, 집이 어떻게 마련됐는지. 민수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울었다. 나는 그저 내가 가장 힘든 줄만 알았어. 결혼도 신혼집도 생활비도 다 부담이라 생각했어. 그래서 엄마도 부담스러웠어. 근데 엄마가 그런 희생을 했다는 걸 정말 몰랐어. 나는 천천히 말했다. 민수야, 엄마가 너한테 바란 게 뭐였을까? 아들은 울면서 고개를 들었다. 사랑?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딱 그거 하나였다. 민수는 바닥에 손을 짚고 흐느꼈다. 엄마 제발. 우리 다시 하나로 살면 안 돼? 집은 다시 어떻게든 해볼게. 그 말에 나는 마음이 살짝 흔들렸다. 그러나 그 순간 문 밖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다. 수진이었다. 수진은 조심스럽게 들어왔고 눈가에는 울음이 가득 고였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나는 차갑게 바라봤다. 왜 이제야 사과하니? 수진은 한참 동안 말문을 열지 못하다가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말해라. 수진은 고개를 숙였다. 저는 어머님이 너무 많은 걸 챙겨주니까 부담보다 권리 침해처럼 느껴졌어요. 나는 눈을 돌렸다. 수지는 계속 말했다. 친구들도 말했어요. 시어머니가 너무 챙기면 나중에 더 간섭할 거라고. 그래서 저는 미리 선을 그으려고 했어요. 근데 그 선이 지나쳤어요. 많이 지나쳤어요. 수지는 손을 꼭 쥐었다. 어머님이 저희에게 준 게 얼마나 큰 건지 이제야 알겠어요. 제가 너무 어리고 너무 자기 생각만 했어요. 그녀의 울음은 조금은 진심처럼 들렸다. 하지만 나는 쉽게 답할 수 없었다. 나는 두 사람에게 말했다. 너희가 집을 잃은 게 아니다. 둘은 깜짝 놀라 날 바라봤다. 집은 다시 마련할 수 있다. 대출을 받든 전세로 돌리든 살려면 살 길은 있다. 나는 천천히 손을 가슴 위에 올렸다. 하지만 엄마라는 존재를 잃으면 그건 다시는 못 얻는다. 민수는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지 못했다. 엄마 미안해. 다시는 그런 말 안 할게. 우리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수진도 고개를 떨구며 말했다. 어머님, 저도 잘못했습니다. 저희 너무 어렸어요. 어머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나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수십 년 전 어린 민수의 얼굴을 떠올렸다. 도시락을 들고 엄마 사랑해 라고 말하던 그 얼굴. 그 아이는 어디로 갔을까? 나는 조용히 말했다. 민수야 수진아. 내가 너희를 벌주려고 집을 판 게 아니다. 둘은 고개를 들었다. 너희가 너희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라고 한 거다. 수지는 눈물을 닦으며 물었다. 그러면 우리 다시 함께 할 수 있을까요?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다. 돌아오고 싶으면 먼저 서로에게 사과해라. 서로에게요? 그래. 부부 사이에서 상대방이 겪는 스트레스, 부담, 두려움을 정말 알고 있었는지 다시 생각해라. 나는 민수를 향해 말했다. 너는 남편이기 이전에 내 아들이기도 하지만 수진에게는 평생의 동반자다. 내가 감정의 중심을 잡아야 한다. 그리고 수진을 향해 말했다. 너도 시어머니가 적이 아니라 남편을 낳아준 사람이라는 걸 이제라도 기억해라. 두 사람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들이 조심스레 물었다. 엄마, 그럼 우리 어떻게 다시 살 수 있을까? 나는 웃으며 말했다. 너희는 이미 살고 있다.
둘은 놀란 눈으로 날 바라보았다. 집이 있어야 사는 게 아니다. 둘이 서로 붙잡고 또 붙잡히며 사는 게 가정이다. 나는 뒤돌아 찻잔을 들으며 말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남길 유산은 집 한 채가 아니었다. 그럼 뭐예요? 나는 미소 지었다. 삶을 버텨내는 힘, 가정을 지키는 마음, 그리고 잘못했을 때 다시 일어나는 법. 민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엄마, 정말 미안해. 정말 고맙고. 수진도 조용히 말했다. 어머님, 앞으로는 진짜 가족으로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나는 그 말에 오랜만에 따뜻한 미소가 지어졌다. 그날 두 사람은 돌아가며 말했다. 어머니, 저희가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이번엔 엄마가 원하면 언제든지 말해주세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나는 이제 너희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도록 기다릴 줄 안다. 그러고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가정은 집이 아니라 사람으로 짓는 거다. 그 말에 민수와 수지는 서럽게 울었다. 문을 닫고 나서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래, 이제야 조금 엄마 마음을 알겠지. 그리고 그날 밤 나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눈물로 마음을 비웠다. 하지만 그 눈물은 어제의 상처를 씻어내고 내일을 위한 자리를 만드는 눈물이었다.